수도는 이제 리스본입니다.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 유럽 대륙 제일 최서단에 있는 수도입니다. 지금 리스본 보면 이런 풍경, 오래된 성당 있고 약간 좀 낡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18세기 중반 1755년까지만 해도 유럽 최대 도시 중에 하나가 리스본이었어요. 대항해 시대의 그 전통이 전 세계에서 부가 집적되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제 한 방에 나락으로 갔죠. 한 방에 갔어요? 1755년 11월 1일 날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한 85% 정도의 건물이 한꺼번에 하게 되는 이제 대참사를 이제 겪었죠. 그래서 엄청 큰 지진. 이게 쇠락해 가던 포르투갈을 그냥 결정타를 먹인 그러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사님과 함께 떠나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뭔가 이제 다큐멘터리 새로 올라온 게 있어서 하나 보다가 그래 이날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무슨 다큐예요? 축구 다큐입니다. 축구? 2022년이죠? 그때 그 카타르 월드컵. 도하에서 했었나요? 네. 저는 뭐 축구에 워낙 이제 추갈못이라.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그거를 장관 그 F1 경기 스타일로 이제 쫙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요? 주인공은 이제 메시죠. 메시. 메시였고. 메시가 우승했던가요?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를 그때 우승으로 이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아르헨티나 갑니까? 아닙니다. 뭐 그때 이제 등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투갈. 뭐 포르투갈 하면 이제 루이스 피구,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그 호날두. 그래서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많이 있는 나라라서 그래 포르투갈 할 이야기가 참 많지 싶은 생각이. 그런가요?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네, 해변 쪽으로. 이제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2000부터 2022년 월드컵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드컵과 유로 경기에 다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래요?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한 나라는 포르투갈 빼면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도.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2년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 또 대상이기도 하죠. 포르투갈을 우리가 1대0으로 이제 어디서 4강이었나 8강이었나? 아니요. 예선이었나요? 예선 마지막 전에서 박지성의 이제 놀라운 그게 포르투갈전이었군요. 그때 포르투갈전이었죠. 그래서 사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항해 시대, 우리가 이제 서양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도 보면 참 신기한 게 이제 많은 나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귀퉁이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참 한때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가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푼타데 사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지예요, 곧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요 지금 포르투갈 지도에서 보면 아마 여기쯤 되는 정말 망망대해로 툭 튀어나온 이제 고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던 이제 당시 이제 왕자죠. 왕자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로 뻗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이야기까지 엮어서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포르투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저기에 이제 뭐 항구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거고 저기서 이제 먼 바다를 보면서 저쪽 끝으로 가면 옛날에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기로 더 나아가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렇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뭐 나중에 대항해 시대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항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용기 하나로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누군가는 막연한 거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이제 잘라서 보고 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비전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지도자들 덕택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던 거죠. 자, 그러면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대한 이야기. 일단 뭐 포르투갈 기본 정보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포르투갈은 작은 나라예요. 작아 보여요.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포르투갈은 9만 2천.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작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은. 그래서 포르투갈은 보통 이제 포르투갈 그러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이렇게 스페인에 둘러싸여 있는
요 이제 본토와 더불어서 음. 이제 그 아조레스 제도.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 보이시죠? 본토가 이렇게 있고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 예, 두 개의 그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아조레스 제도하고 마데이라 제도라고 이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도 영토예요. 예, 영토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그 아조레스 제도의 이제 섬 모습이죠. 화산 폭발로 이렇게. 가운데 뻥 뚫려 있네. 예.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제 마데이라 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이런 네. 섬들인데 뭔가 예뻐 보인다. 다 옛날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됐던 이제 그러한 이제 곳들이 있죠 보면은. 네, 그래서 네, 네. 대서양 한복판 거의 한복판이잖아요. 한복판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뚝 떨어진 곳에 네, 네, 네. 이렇게 영토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베타적 경제 수역 EEZ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 영토는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는데 네. EEZ는 이제 17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EU에서 보면은 세계 EU 전체 국가 중에서 3위. 그 다음에 세계에서 보면 한 20위 정도로 땅에 있는 영토보다 바다 영토가 좀 훨씬 넓죠. 바다에 자신들의 구역이 굉장히 넓은. 네. 그래서 뭐 세계에서 이제 EEZ가 제일 넓은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1,135만 정도 되고 네. 프랑스가 의외로 2등이에요. 프랑스요? 프랑스가 본토 생각해 보면 뭐 거기도 좀 있지만 프랑스 내용들이 많은 모양이고. 태평양이나 여기 저기 섬들이 많죠. 이제 네. 그 섬들을 아직까지 잘 관리를 하면서 이제 1,103만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814만, 뭐 러시아가 756만, 일본이 447만. 일본도 상당히 넓은. 캐나다 거기 안 들어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섬들이 좀 있어야 돼요. 뚝 떨어진 이제 태평양, 대서양 이런데 이제 섬들이 있어서 섬 중심으로. 예, 섬 중심으로 딱 200km 걷을 때 아무도 안 걸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불리한 거죠. 어떻든 간에 바다 영토가 많은 곳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이웃 나라가 누구 있냐? 여기는 그냥 무조건 하나입니다. 스페인이 감싸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한 나라로 된 적도 있었다가 네. 다시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북쪽 동쪽은 그냥 스페인, 서쪽 남쪽은 바다, 대서양.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포르투갈 이제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명칭 자체는 12세기 그러니까 1179년에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아폰수 1세가 네.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너가 이 지역의 정식 왕이야. 포르투갈이라는 동네의 왕이야라고 하면서 포르투갈이라는 지명이 사용됐으니까 뭐 거의 1000년 된 그러한 이름의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포르투갈 이름은 이제 포르투스 칼레라는 뭐 이런 지명에서 유래됐는데 이 포르토라는 말은 이제 보통 뭐 항구, 폴트. 예, 예. 그러니까 금방 딱 직관적으로 오는데 이 깔레라는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깔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네. 뭐 이 동네 옛날 살던 사람들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정확히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자관 포르투갈이라 부르던 네. 그러한 동네고 현재로서는 포르투갈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르투갈 국기는 삼색기가 아닙니다. 보통 유럽 국가는 다 네네네. 그 세로가로 너무 헷갈립니다. 네, 너무 헷갈리죠. 네. 퀴즈 문제 내기 딱 좋은데 포르투갈 국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독특해요. 이게 딱 가운데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네, 2대 3의 비율로 이제 왼쪽에는 초록, 오른쪽은 빨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초록은 이제 희망,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혁명 당시에 이제 흘렀던 피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건데 가운데 문장이 이제 되게 독특하죠 보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방패 모양에다가 무슨 성 그려놓고 사자 그려놓고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데 이 뒤에 보면은 뭔가 동그란 기계 장치 같은 게 이제 보이죠. 와, 그 항해할 때 뭐 하는 건가? 그 우리 옛날 그 조선 시대 때 만들었던 뭐 세종 때 장영 시대 만들었다고 하는 네. 이제 혼천이라고 그러죠. 혼천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기계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혼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이 혼천이에요. 포르투갈의 뭐 예전 발명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항해 시대. 네. 세계를 주름잡던 해양 민족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황도 뭐 이런 이제 좌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제 표시돼 있는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국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바다 강조해야죠. 뭐 스페인 강조할 수는 없을 테니까. 포트. 예.
포르투갈. 네. 일단 넓이는 뭐 대충 우리랑 이제 비슷하고 약간 작고 우리보다. 네. 여기는 뭐 인구 같은 건 좀 많나요, 여기는? 인구는 이제 1,000만 명 살짝 넘어요. 1,000만 명. 예. 그러니까 이제 땅 크기는 우리랑 비슷한데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죠. 네. 예. 그래서 유럽에서 EU 회원국들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요? 네. 이렇게 되고 뭐 포르투갈인 93%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흑인 그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섞이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78만 명 정도 되니까 한 전체 인구의 한 7.5%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당시 네. 건설 경기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산업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이 이제 꽤 많은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전체 농업 담당하는 인력의 90%가 이제 외국인 이제 계절 노동자 네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이제 많고요. 네. 재밌는 점은 이제 은퇴자들의 또 되게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기후가 좋군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됐죠. 영화 이제 러브 액츄얼리. 네. 거기 보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가서 뭐 이제 벌어진 휴가 에피소드 보내고 뭐 이런 거요? 예, 있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이 이 포르투갈 이민을 꽤 선호합니다. 은퇴 이민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나라, 이 포르투갈이 제일 친한 나라 중에 하나는 영국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이쪽에서 오는 은퇴자들도 상당 부분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좀 싸고 네. 따뜻하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돈을 집어넣으면 이제 영주권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 포르투갈은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무슨 사진 작업 같은 걸 하는데 네. 하여튼 예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여유 있는 신혼부부들이 네. 여기 그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답니다. 예, 뭐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레트로 그런 감성들. 그렇죠. 예, 여기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보통 보면은. 네. 예, 이 리스본 시가지의 이제 노면 전차인데 경사지 약간 샌프란시스코 빌드 나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남유럽 네. 빌드 적당히 약간 나는. 중남미 느낌도 좀. 예, 중남미 나고. 네.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올 것 같은. 네, 여기는 참 포르투갈어 쓰죠, 그죠? 그렇죠. 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포. 예. 포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포자를 쓰냐면 한자로 쓰면은 네. 포도할 때 포자입니다. 그래요? 예. 뭘 감싼다는 뜻인가? 그냥 포도 할 때 그 한자가 포도잖아요. 네. 그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포도포자, 포도도자예요. 그래요? 예. 뭐 복숭아 도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포도포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포로 보통 포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러면은 포르투갈어는 세계에서 얼마나 쓰느냐? 브라질 쓰잖아요, 브라질.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은 이 포를 쓰는 사람들은 한 2억 명. 브라질 덕분에. 그렇죠. 포르투갈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인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서도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앙골라,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이런 곳들이 있죠. 그다음에 포르투갈로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니바사우나 세네갈 일부, 카보베르데 이런 이제 섬나라들에서도 이제 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억 명에서 2억 한 3천만 명 정도. 야. 예. 물론 이제 전체의 85%는 브라질. 예. 네. 참, 농사 잘 졌다 한번.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브라질 덕분에. 뭐 아프리카도. 네. 예. 그런 이제 언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약간은 이제 포르투갈 포하고 또 브라질 포하고 좀 달라요. 뭐 그렇겠죠. 바다 사이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축구 선수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날두. 네. 그냥 그 알파벳 철자로 보면 RONALD예요. 그래서 로날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이거를 브라질 포에서는 호나우두라고 부릅니다. 호나우두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축구 진짜 잘하던. 예, 똑같아요. 이름을 그냥 써놓고 알파벳을 쓰면.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호날두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죠. 같은 포를 쓰지만 예, 읽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나고. 네.
그러면 이제 옆 나라인 스페인하고는 어떤 관계냐? 포르투갈어 사용자는 스페인어 사용자가 말하는 걸 들으면 대충 알아듣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스페인어 사용자는 포르투갈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일방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어도 약간 그런 관계거든요. 우크라이나 사용자는 러시아어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 배워도 이렇게 알아듣는데 러시아 사람은 우어를 들으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약간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한쪽이 이해했다고 상대방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이제 쓰고 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종교가 천주교 뭐 이런 쪽이죠? 그렇죠. 되게 독실한 천주교 국가였는데 네. 하지만 국교는 없어요. 아, 국교는 없어요. 예, 1976년에 이제 헌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제정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가톨릭 신자가 한 80% 정도, 전체 기독교 신자들이 한 85% 정도 되는데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긴 스페인 그냥 비슷한 나라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스페인이랑 그 앙숙이라면 앙숙이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얽히고 설킨 게 참 많은 이제 그런 나라고. 네. 수도는 이제 리스본입니다.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 예, 그래서 이제 리스본 보면은 이제 이쪽에 있죠. 보면은 네네. 예, 있는 동네인데 유럽 대륙 당연히 제일 서쪽에 있으니까 유럽 대륙 제일 최서단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스본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뭐 오래된 수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오래된 수도요? 아테네 다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리스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니까 서울보다 한 2배 조금 안 되는 사이즈에 인구는 한 55만 명.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시내만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는데 사실 지금 리스본 보면 오래되고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풍경, 오래된 성당 있고 약간 좀 낡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18세기 중반 1755년까지만 해도 유럽 최대 도시 중에 하나가 리스본이었어요. 대항해 시대의 그 전통이 예, 전 세계에서 부가 집적되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제 한 방에 나락으로 갔죠. 한 방에 갔어요? 1755년 11월 1일 날 이제 대지진이 예, 지금 이제 그 당시 뭐 사진은 없던 시절이니까 네. 기록화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한 85% 정도의 건물이 한꺼번에 하게 되는 이제 대참사를 이제 겪었죠. 그래서 엄청 큰 지진. 이렇게 쇠락해 가던 이제 포르투갈을 그냥 결정타를 먹인 어떤 그러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본은 지진이 좀 잦은 유럽 대륙 치고는 예,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대체로 좀 온화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고, 예, 뭐 날씨도 뭐 비 오는 날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에마다 다른데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는 상당히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 예. 그러니까 험난한 지형이 상당히 험난해요. 그래요? 예. 이베리아가? 이베리아 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랑 제일 대조적인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도 평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기가 딱 좋은 나라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왕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순식간에 어디 갈 수 있는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형이 의외로 험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지형 때문에 딱딱 고립돼 있는 막혀 있는 그런 지형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포르투갈 지형도입니다. 상당히 좀 과장을 해서 그린 거예요. 이제 수직 방향으로 한 10배쯤 과장을 한 그런 건데 딱 보면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북쪽은 상당히 험난한 산악 지형이고 남쪽이 좀 평야 지역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북쪽은 산악, 남쪽은 평야.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이 이제 타구스라는 이름의 강이 있습니다. 타구스 강이 딱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타구스 강 하구에 이제 리스본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지역은 요 포르투갈 북쪽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조레스 제도의 제일 높은 이제 피코라는 이름의 섬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피코산입니다.
이런 해발 한 2,500m 되는 화산이 있어요. 아, 그건 이제 본토는 아니고, 본토는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섬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있죠.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섬 중에 하나에 최고봉이 있다라고 이제 2,500m. 2,500m. 꽤 높네요.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그 사이 딱 껴 있잖아요. 아프리카랑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철새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이 이제 많이 기착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도 상당히 많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아까 이제 은퇴자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은퇴자가 오는 곳 치고 기후가 나쁜 곳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해양성 기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연간 강수량은 이제 건조한 지역은 상당히 건조해 한 500mm, 그리고 이제 많이 오는 지역은 한 3,000mm 정도. 3,000. 3,000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많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600mm 정도 오는 거니까 우리 2배 정도 오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코산 제일 높다고 하는 요 피코산 지역 같은 경우는 피코섬 같은 경우는 한 6,000mm. 6,000mm? 예. 뭐 이렇게 많이 와요? 여기는 이제 바다 한복판에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비구름들이 이제 걸려서 비가 많이 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랑 이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다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지역 바다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보다는 오히려 10월 달이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해류의 영향 때문에 그런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의외로 우리와 비슷한 면은 뭐냐면은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포르투갈이. 이 생선을 이제 왜 많이 먹냐면은 이 지역은 이제 많이 잡히겠네요. 용승작용이라고 그러죠. 용승?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승작용. 보통 이제 바닷물이 아래는 당연히 차갑죠. 차가운 물은 영양소가 많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각종 유기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바닷물은 영양분이 많은데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사실 그 바다 생물들이 이용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해안 지역은 이 바람들이 이렇게 불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표층수 위에 있는 바람이 먼 바다로 밀려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리가 비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던 바다 밑에 있던 그 좋은 영양분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플랑크톤 살기 좋고 햇빛 좋고 잘 자라니까 물고기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물고기가 꽤 많이 잡히는 이제 그러한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산물 소비가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 그래요? 1인당 연간 한 59kg? 59? 그러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한. 우리가 이제 54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이제 요거는 아마 그 물고기만 딱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패류잖아요. 조개도 많이 먹고. 우린 조개도 많이 먹고 심지어 이제 미역도 많이 먹고. 미역 엄청 먹죠. 이런 뭐 김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물고기만 딱 놓고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1인당 수산물 물고기 소비량이 50kg가 넘는 국가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가장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몇 개 보이는데 몇 나라 없어요. 한국.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은 40 몇 킬로예요. 우리보다 떨어져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의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가 50kg 이상 먹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보면은 여기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는 그럴 법한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포르투갈. 요런 나라들이 이제 50kg 이상.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뭔가 그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두 나라는 약간 갸우뚱한 그런 면이 있죠. 대한민국은 뭐든지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요. 라면도 많이 먹고요. 라면도 많이 먹고 물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드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인가? 대식가입니다. 세계 먹는 거 통계를 내보면 한국 대식가예요. 그래요? 과일 소비량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쌀만 안 먹지. 다 많이 먹어. 아시아권에서 가장 고기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고 물고기 세계 탑 클래스고 야채 소비량 세계 탑 클래스고 나물 뭐 전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로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밸런스를 잘 맞춘. 좀 짜게 먹어서 그렇지.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물 먹는 나라 없잖아요, 또.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쌀 먹는 만큼 고기 먹고 뭐 그런 나라죠. 이제 보면. 술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럼 갑자기 또 산채비빔밥이 먹고 싶어지네. 도라지 뭐 이렇게. 네, 요즘에는 이제 봄동 나오던 계절이니까 봄동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외국에는 그런 걸 부르는 명칭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우리는 막 무슨 참나물, 비름나물 뭐 그렇죠. 다 구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웃긴 게 그 온나물이잖아. 온나물. 온나물? 예. 온나물이 뭐죠? 나무 있잖아. 온나무. 온나무. 예. 예. 온나무 순 뜯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네. 네. 그걸 정말 절묘한 시기에 딱 뜯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보면. 네. 고사리도 사실은 고사리. 독초잖아요.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있었던. 그렇죠. 독초예요. 이게 크면 네. 쓴맛이 강해져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어린 순으로 많이 먹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어릴 때 탁 따가지고 그렇게 데쳐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시천에 고사리 되면 아무도 안 따잖아요. 근데 그거 뭐 약간 규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따면 안 돼요. 과태료 따고 뭐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요즘에는 이제 안 하시지만 예전에 보면은 이제 1990년대 이럴 때 미국 가셨다가 막 고사리가 진짜. 그래서 막 그냥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한 가마씩 따시다가 이제 벌금 수천만 원씩 이제 맞으셨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여튼 여기도 수산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는 물고기 많이 먹는 이제 나라.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바다와 관련돼 있는 네.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네. 바다와 관련된 것 중에는 이제 생선 먹는 거 이제 거의 세계 탑 클래스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이 포르투갈입니다. 파도요? 파도요. 파도가 여기가 높아요? 예, 우리 이제 이런 사진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이게 서핑하는 거예요. 이거 CG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파도가 이렇게 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칩니다, 보면은. 30m 정도, 28m? 높이가요? 예. 우리가 보통 막 동해 바다 가서 야, 파도가 거세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보시는 게 3에서 4m 정도예요. 그럼 웬만하면 그 정도 불면은 이제 바닷가 나가기 싫어요. 위험한데. 예. 여기는 거의 30m 육박하는. 이거는 약간 조작 네. 같은데. 이렇게 높다고요? 예. 뭐 보이시죠? 파도가 오는 게 이게 이제 보면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보면. 차랑 비교해 보시면. 와. 이 정도면 해일 아닙니까? 거의 해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서핑 여기 좀 가운데 내려오는 분 보이시죠?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뭐 양양이나 이런 데 서퍼들 보시면 이제 파도 타러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나가잖아요. 이건 못 가요, 그렇게는. 그렇겠네요. 제트스키 타고 여기 딱 올라가 끌고 가가지고 예, 올려놓으면은 쫙 지금 파도 오는데 그렇게 지금 요 오른쪽으로 막 타고 가고 있죠. 근데 파도 모양이 저렇게 높이까지 유지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뭐 포르투갈 어디나 가도 다 이런 식의 파도가 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수도인 리스본에서 네. 쪽으로 한 이제 150km 네. 떨어진 곳에 이제 나자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평소에는 그냥 평화로운 어촌 마을. 예, 어촌 마을이죠. 예. 대서양과 저희 접한 곳이고 이제 이곳이 이제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인도로 출발했던 동네가 바로 이제 이 동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사시사철 이렇게 이런 파도가 치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계절적으로 있는데 세계에서 여태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파도 7개 중에서 6개가 이곳에서 이제 기록이 된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25m 이상. 그거 어떻게 되지 그게?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이제 겹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4가지 요인이 겹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이 바다 밑에 모양이 중요해요. 네. 바다 밑에 모양에 이렇게 포르투갈 이렇게 보면 앞쪽에 대서양이잖아요. 네. 요게 이제 보면은 이 바다 지형도인데 나자레 캐년이라고 이제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쫙 이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깊은 계곡을 통해 가지고 네. 멀리서 이제 그 오는 파도들이 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앞까지 쫙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계곡이 깊이가 이제 먼 곳은 한 6,000m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을 가까운까지 와도 상당히 깊게 쭉 파져 있는 거죠. 바다 속에 바닥이 계곡처럼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자레 이제 협곡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속에 있는 협곡은 총 길이가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총 길이가 한 230km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폭이
깊이가 한 4,800m 제일 깊은 곳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이제 큰 바람이 불면 쫙 파도가 오잖아요. 아. 파도가 오는데 이 똑같이 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 계곡을 통해서 오는 이 파도물들은 바다 근처까지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밀고 들어오는 애가 치솟을 때쯤 돼서 네. 그냥 평지로운 파도들, 위로운 파도들하고 만나는 거죠. 아, 힘이 더해져요. 그렇죠. 서로가 간섭을 일으키는데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 묘하게 지형에 맞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탁 간섭이 되면서 이제 치솟아 오르는 거죠. 치솟아 오르는데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앞쪽에 요 네. 나자레 마을 바로 해안가에서는 또 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또 해류가 또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들이 서로 딱 부딪히는 거죠. 아, 그렇게 딱 맞으면 이제 이 높이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파도가 부느냐, 이제 치느냐라고 네. 하면 먼 곳에 한 이 정도 되는 지역에 이제 그 대서양에서 폭풍이 불어졌을 때가 있어요. 멀리서 쳐야 돼요. 가까이서 네. 치면 이거 안 생깁니다. 네. 멀리서 쳐서 그 에너지가 쫙 다가오면서 먼바다에서 쭉 에너지 그렇죠. 보내주고 응축이 되는 거죠. 예. 응축이 돼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치솟는. 그러니까 이 서퍼들이 이제 이 즐기는 이것들을 보면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날씨가 의외로 괜찮아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멀리서만 아, 폭풍이 쳐야 되고. 그렇죠. 아, 이 가까운 지역에서 폭풍이 치면 이 흐름이 깨져가지고 아, 잔잔한 바다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파도는 아.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인들이 맞아가지고 아. 바닷속에서 묘한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네. 거죠. 예전에 그 뭐죠? 영화 폭풍 속으로인가? 네네. 그 키아누 리브스랑 하여튼 뭐 좀 기억이 안 유명했던 나는데. 네. 예. 배우들 나왔던 거기에 보면 약간 이런 파도가 나오고 이제 그 파도 타려고 막 애들 저 은행강도 해갖고 막 그렇죠. 해서 막 털고 막 도망가고 이랬던 기억이 얼핏 좀 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보통 그 파도가 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하와이 주변 지역이라든지 네. 어, 호주 어디 네, 호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네. 남극에서부터 이 에너지가 쫙 밀려오면서 되는 건데 대부분의 이 파도가 강한 지역들은 바닥이 암석이에요. 암반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나자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사장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다 밑에 지형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파도가 네, 이제 네, 오는 네.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파도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이게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20세기까지는. 그럼 왜 갑자기 유명해져? 이게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은 원래 그래서 이 나자레 파도는 되게 이렇게 저주받은 파도. 아, 하여튼 이거 뭐 배 타고 잘못 나가면 그렇죠.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악마의 뭐 어떤 존재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나자레라는 동네가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하고 네. 사람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있던 디노 카시미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거대한 파도를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양반이 우연찮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네. 세계적인 서퍼들이 이제 서핑하는 하와이 주변에 서핑하는 도전, 좌절 뭐 이런 거 하는 담은 이제 다큐를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양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파도가 거기 파도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내요. 네. 2005년에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서퍼였던 이제 가렛 그 맥나마라는 사람한테 네.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양반이 술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어가지고 메일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스팸인 줄 알았나? 5년 만에 확인을 합니다. 뒤늦게. 네, 뒤늦게 이제 그것도 네. 이제 당시 이제 뒤늦게 만난 이제 애인이 당신 메일을 이제 확인을 하다가 이거 뭐지? 사진 보니까 막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네.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에 네. 이제 이 맥나라마가 이 지역에 와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파도가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든 서퍼였는데 네.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맥나라마라는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것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와서 서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룰을 새로 만드는 거 파도 높이는 어떻게 재야지 이 동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가면서 네. 이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유명해진 여러 가지 이유는 파도 자체가 높은 것도 있고 네. 옆에서 지켜보기 좋은 요런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전망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서핑을 하려면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헤엄쳐서는 갈 수가 없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트스키를 이용해서 근처까지 끌고 가서 탁 놔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퍼라는 거는 파도가 오는 지역까지 내가 내 힘으로 가서 이게 네. 가는 게 이제 정통이지. 아, 근데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죠. 봐도. 예. 네. 제트스키를 타고 저 근처 가는 것도 사실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제 그런 파도들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 한 순간에 이제 유명해진 이제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네. 비주얼만으로 그냥 압도를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에서 그 양양이나 뭐 이런 곳에서 송정 이런 데서 연습하시는 분들 한번 꿈을 아, 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멋있죠. 근데 한 번쯤은 참 해보고 싶은 그런. 아, 근데 저기서 내려오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한다. 아.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뭐. 네네네. 야, 이 나자레, 네. 나자레란 지역에 네. 어마어마한 파도. 예. 그렇다고 늘 1년 내내 저런 파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묘하게 딱 떨어지면. 그렇죠. 네. 먼 바다의 폭풍, 네. 가까운 동네에서는 잔잔. 이게 이제 겹쳐질 때 저런 네. 파도. 사실 되게 뜬금없는 거죠. 예. 갑자기 저런 파도들이 불어 닥치는 거니까.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은 좀 무서우시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외지인들이 처음 이 서퍼 아까 맥나라마 이런 사람들이 네. 왔을 때 바다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했다고 그래요. 아, 저분들은 오래 살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 이제 바다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 예, 별로 그렇게 뭐 정을 주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른 포르투갈 사람들은 되게 다른 동네 가면은 이렇게 친절하고 인간적이고 막 되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고 네네네. 인간적인 면이 많은데 왜 이렇게 쌀쌀맞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죠. 네네. 자, 포르투갈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처음 이제 구경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포르투갈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 이 파도 타기 말고 예.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네. 네. 자, 그럼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